이번엔 해리스 코너 디텍터인데요. 뭐 엣지, 라인, 코너. 그러니까 로레벨 피처들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이미지의 어떤 이해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굉장히 기하학적인 이런 패턴들 찾아내는 기술법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게 개냐 소냐 알아내는데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거로 엣지 있다고 찾아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뭔가 머신 비전에서 이런 것들이 뭐 제한된 환경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뭐 컨베이어 벨트에 뭐가 이동한다. 그럼 엣지만 찾아내는 거 갖고서도 뭐 있다 없다를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계산량이 요즘 관점에서 계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 적은 거고. 그러니까 뭐 필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헬스 코너 디텍터는요. 영상에서 코너를 찾는 건데요. 코너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이제 코너를 찾는 디텍터를 설계할 거잖아요. 예. 코너라는 게 뭘까요? 코너라는 게 꺾이는 점. 꺾이는 점. 뭐가요? 직선. 선. 근데 그 이제 코너라는 거를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코너라는 거를 그렇게 하이 레벨로 기술을 하게 되면 코너 디텍터를 설계할 수가 없죠. 꺾이는 점? 꺾이는 점을 찾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신다고 거기 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너라는 거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 엣지도 그렇고 엣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 좌우쪽 오른쪽 픽셀 값이 많이 다른 거. 뭐 그렇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라는 거 어떻게 하냐 하면 뭐 당연히 코너라는 게 인간 머릿속에 있지만 수학적으로 찾는 관점에서 코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좌우 조금 움직였어요. 예. 그랬는데 원래 값이랑 이동했을 때 값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여기 값을 읽어보면 뭐 숫자들이 있겠죠. 매트릭스? 예. 있겠죠? 좀 이동해서 읽어봤어요. 매트릭스도 있겠죠? 두 개가 비슷해 숫자가. 빼서 제곱해서 더했더니 별로 안 커요. 그럼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겠어요? 같은 색이 변하지 않는. 뭐 평평한 영역이겠죠. 뭐 평평한 영역이겠죠. 평평한 영역이겠죠. 엣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엣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읽어온 값이랑 이쪽으로 이동했을 건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위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변함이 거의 그렇겠죠. 근데 코너는 뭐예요? 내가 옆으로만 조금 가도 많이 바뀌고 위로 조금 가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동시켰을 때 숫자가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코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데피니션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텍스처 영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 텍스처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옷들 굉장히 뭔가 디테일이 있는 뭐 잔디밭 같은 거 생각하셔도 좋고 그걸 우리가 코너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땐 거기서는 조금만 다 움직여도 뭐 머리카락 부분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영상이 엄청 픽셀 값이 엄청 바뀌겠죠. 하지만 그게 코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코너 디텍터 이런 코너 디텍터의 고전적인 코너 디텍터의 고질적인 문제는 텍스처 영역에서 엄청난 폴스 포지티브들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폴스 포지티브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번 우리 좀 수학 공부도 할 겸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 이미지예요. 이미지 됐어요? 아까는 IX, Y, T까지 비디오로 생각하시면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옆으로 조금 이동시켰어요. 여러분 저기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캘큘러스 리보 동영상을 보시고요. 자, XY는 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점 주변에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 점에 요것들 다 XY라고 할게요. 내가 지금 요 점에 관심이 있는데 요 점은 지금 고정됐다고 생각합시다. 그 주변의 인덱스들. 그렇죠? 그랬을 때 요것들을 합친 값이 UV가 바뀌면 확 바뀌어요.
그러면 코너인 거고, 예. UV가 바뀌어도 별로 안 변해요. 그러면 플랫한 리전인 거고, UV가 이쪽 방향으로 바뀌면 한쪽 방향. 많이 바뀌는데 이쪽 방향 별로 안 바뀐다. 그럼 엣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x, y를 이 주변에 있는 값들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저 제곱 안의 거에 대해서 뭘 할까요? 지금 이 상태로 쓰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자, 배랑 똑같죠. 미분을 하는 거죠. 근데 근사를 하는 거죠. 차는 뭐 근사식도 나오잖아요. I, X. 요 뒤에 거 먼저 쓸게요. 라운드 I, 라운드 X, U. 라운드 I, 라운드 Y, V.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빼기 했으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죠. 됐나요? 예. 얘를 다시 쓴 게 뭐 요게다 항상 1인 경우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쓴 게 이건 거죠. 다시 쓴 게 위에 거죠. 다시 쓴 게 위에 건 거고 m은 이건 거고. 얘가 대신하면 조금 더 자세히 써볼까요?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수식은 아닌데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이 코너 디텍터의 한계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올라가겠죠. 이제 주변값에 대해서 더하는 건데 UV까지 써야 되겠죠. 자, 요걸 더하는 거죠. 네, 요 부분 날아가고, 자, 요건데요. 요거의 제곱이라는 게, 자, U 제곱, 요거는 라운드 I, 라운드 X는 IX로 썼네요. R, X 제곱. 그 다음에 E, U, V, IX, I, I. 그 다음에 V 제곱, Y 제곱. 자, 이거를 행렬꼴로 쓰면 U, V, IX, IX, IX 제곱 써야 되겠네요. IX, IY, IY의 제곱. U, V. 아까 빠뜨린 시그마를 이제 다 붙여주면 UV는 고정인 거고 요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에만 시그마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M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요점이냐 하면 M은 내가 이미지 주변에서 구하면 되잖아요. X, Y가 있으면 주변에 대해서 M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이란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요 위에 있는 이 식의 값이 모든 UV 방향에 대해서 크게 변한다. 그러면 코너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코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코너 디텍션은 내가 M이라는 걸 이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M이라는 걸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리고 그 M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게 코너 디텍션 하는 방법이죠. 물론 한계가 분명히 있죠. 저렇게 되면 뭔가 꼭 코너를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시멘틱하게 코너라는 걸 찾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뭐 텍스처라든지 여기서 뭐 그냥 엄청난 폴스 포지티브들이 쏟아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UV가 커지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면 UV를 그냥 벡터 하나로 쓸까요? X랑 벡터로 쓸게요. X, T, M. 그래서 뭐 요거에
자, 의미 한번 생각해보세요. XTMX는 지금 저 그대로 쓴 거죠. 예. 분모는 XTX로 나눴어요. 그 말은 뭐예요? 크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X가 계속, 그러니까 이 UV가 계속 뭐 10배, 20배 되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 효과를 완전 막은 거죠. XTX로 나눴다는 얘기는 방향만 바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가장 작은 방향을 구했다. 그럼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뭐예요? 물리적 의미는 내가 UV 방향을 이렇게 하는데 예. 가장 적게 변하는 방향을 찾겠다라는 거죠. 예. 가장 적게 변하는 방향을 찾는 거죠. 근데 그 방향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뀌면 코너인 거죠. 가장 작게 변하는 방향을 했는데 그 방향은 안 변해. 그러면 그건 뭐 적어도 코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답이 뭐죠? 이게 제가 서명대수 아주 간략 복습에 거기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랬을 때 여기 최대가 된 뭔가, 그렇죠? 이거를 이게 이제 답은 M의 아이겐벡터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에 대응된 아이겐벡터인 거죠. 답은.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 주변에 있는 어떤 스태티스틱스 뭐 이런 걸 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 오퍼레이션을 하면 뭐 그거 갖고서 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뭐 상관없지만 예전에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는 것도 이제 계산량이 많았던 거죠. 디컴포지션 계산량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회피하는 뭐 방법으로 했어요. 지금 이거 너무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 의미상은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변하는 양이랑 다른 쪽 방향으로 변하는 양이 큰 차이가 나면 엣진 거죠. 그렇죠? 반대 방향은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둘 다 별로 안 변하면 플래시인 거죠. 둘 다 어느 정도 크면 일단 혹은 뭐 좀 더 요즘 좀 정확하게 하면 작은 게 크면인 거죠. 작은 값도 크면.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런 매저 갖고서 했어요. 행렬 m을 구하면 디터미넌트와 트레이스를 구하는 건데 디터미넌트는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AD 빼기 BC죠. 예. 트레이스는 A 더하기 D고 그러니까 계산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작은 아이겐밸류도 커야 된다. 아마 요즘 스타일로 하면 이게 맞을 기준일 거예요. 민 람다 1, 람다 2가 작은 아이겐밸류가 얼마 이상일 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빡시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뭐 별로 부담된 계산량이 아니. 근데 뭐 여전히 최소라고 싶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에서 코너를 찾죠. 자 정리하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 픽셀 주변의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요걸 구해요. 그 다음에 요걸 갖고서 어떤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코너 아니면 코너가 아니다. 사실 코너라는 게 그 주변만 보면 되는 거지 뭐 사실 더 크게 볼 이유도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빨간색이 아마 큰 거겠죠. 뭐 그런 아까 얘기한 그 지수들을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빼기 뭐 트레이스에 가는 식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이렇게 많은 거고. 그렇죠. 주변에 많이 튀겠죠. 그래서 가장 뾰족한 애들 남맥 서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찾아가지고 하면 뭐 이런 건데 뭐 기대랑 다르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들. 근데 코너로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거 코너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변하는 부분이니까 뭐 저기 이런 것도 뭐 인간 관점에서 코너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죠. 텍스처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 3D 리컨스트럭션이 어디에 이제 쓸모가 있을까? 라는 거는 뭐 사실 말도 못하게 쓸모가 있는데, 자, 볼까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직은 없지만. 이 김치들이 꽤 많죠. 예. 자, 바닥에 저걸 그리려면, 그것도 이제 시간 따라서 안정적으로 그리려면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가 꽤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좀 약간 떠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뭐 지금도 사실 훌륭하긴 하고요. 저거를 바닥에 안정적으로 그리려면 3차원 정보가 꽤 필요한 거고, 그게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3D 컨스트럭션 상관이 있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바닥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걸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이버 랩스에서 코엑스에서 했던 건데요. 이것도 사실 실내에서 완전히 패닉에 빠진 사람들 많죠. 큰데 약간 뭐 디자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 너무 빨리 탈출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시스템. 이것도 저기 사람 저렇게 서 있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카메라 이동하는 사람 저기 서 있으려면 카메라 이동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3.0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3.0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3차원 3D 리컨스트럭션의 응용인 거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는 3차원 3D 리컨스트럭션 혹은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안정적으로 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거를 카메라가 막 이동하고 있는데 저거를 마치 특정 지점에서 저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픽스를 보여준다는 게 카메라의 정확한 자세 없이는 불가능하죠. 퀄컴의 Step back again because you see I selected a 42-inch model. So let's go ahead and switch that down to a 40. 없죠 이게? It is. Now let's go ahead. That's the corner there that we're looking at. Let's go ahead and tap the TV, and now you'll see we're playing a video on top of it also. So this is giving us a pretty good simulated idea of what a TV would look like there. Now, by the way, this is an iPad, but this works on Android as well. We It won't does. hold it against you, Jay, for 뭐 using 별로 an 동의하지 iPad. 않지만 저 That's 카메라 okay. 저기다 팁을 넣으면 어떨지. I appreciate it. If you walk around this,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show it on video. You can actually see the back of the TV. I as well. can, and I can 이제 see all 이거 the 같은 ports 경우는 that are on 좀 the 약간 back. 다른 게 요 밑에 있는 It's your 그림이 point. 그 Step back again because you see I selected a 42-inch 카메라의 위치를 잡는데 model. 굉장히 중요한 So let's go 역할을 ahead and 해주죠. switch that 뭐 down 어찌되었든 간에 to a 이것도 40.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Let's go ahead and 할 수 있는 것 중에 Corner there that we're 하나죠. looking at. Let's go ahead and tap the TV, and now you'll 이건 see 뭐 we're 3D 리컨스트럭션까지는 아니고 그냥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긴 합니다. example of what you can do with 자, 이거 any 보시면 3D model. 이분이 이제 And 이걸 the 이제 worldwide VR 디바이스를 database 쓰는 of 거고 3D models is 이것을 only 이 사람이 growing 보는 게 by 이제 the 뒤에 hour. 스크린에 나오는 건데요. And there's something you need to know a little more about how this device works or how this building works. So 이제 보는 with 거죠. my finger I 요 can explode 부분을. it and look at all the detail, and if I want to see a little bit what's happening here, I can zoom in and take a look and see. 어쩌면 뭐 현실에 있는 데모 중에서는 아이언맨에 제일 가까운 걸 수도 But 있겠네요. I don't know what some of these parts are, to be honest. So
there's some information embedded in this 3D model. So again, with a flick of my finger, I can pull it up and I look at it and I understand. 자, VR에 왜 3차원 공간에 대한 그게 필요할까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상호의 방향을 왜 필요할까요? 결국 감성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잖아요. 예. 고개를 돌림에 따라서 다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내가 고개를 얼마큼 돌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고개를 3차원 중 얼마큼 돌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화면을 화면이 그럼 3차원 고개를 어떻게 돌릴지 어떻게 하냔 말이죠. 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걸 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정확하거나 뭐 그보다 뭐 경쟁적인 광역이 있겠지만 가능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요 디스플레이에 카메라를 다는 거죠. 카메라가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는 거죠. 3차원 공간상에. 그러면 이 사람 고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더군다나 이건 아마 요 테이블까지도 뭐 맞춰서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AR, VR, 뭐 MR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설사 VR이 할지라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센서로는 아마 제 생각에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정밀한 거 하려면 카메라 달아야죠.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 뭐 비콘들 달아서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AR은 뭐 이제 많이 아시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거에다가 뭐 이렇게 추가로 뭐 하는 거고, VR은 이제 아무 그런 거 없이 하는 거고, MR은 뭐죠? MR? MR 잘 MR. 들어봤는데. MR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이 학교 건물에서 뭔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시고 뭔가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뭐 그걸 쓰고 한 발 걸어 나갔다가 벽에 부딪혀서 쿵쿵쿵 하실 텐데. 현재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서 놀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제한인데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고서 뭐 아마존에서 뭐 서바이벌 뭐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뭐 벽은 뭐 나무라든지 예. 뭐 가시면 안 되는 것은 뭐 강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완전히 버추얼한 거더라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현실 세계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이럴 일 없겠죠. 진짜. 계단 있는 곳에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믹스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3D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AR 내비부터 해가지고. 자, 이건 뭐 이제 게임인데요. 자, 이런 것들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건 아마 코너 디텍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코너든 뭐든 간에 거의 대응된 알고리즘 돌아서 점들을 찾은 거고 그 점들 주변을 뭔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해가지고 여러 뷰에서 본 것들 종합해가지고 3D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뭐 우선 코너 디텍터 같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들을 찾아서 그 점들이 여러 지금 계속 카메라가 바뀌잖아 위치가 여러 뷰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갖고서 일종의 트라이앵귤레이션 해가지고 3차원 위치를 잡는 거죠. 주변에 대한 이제 맵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이제 가까이 가면 점도 추가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쌓게 되면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뭐 게임이긴 한데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면 저 평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 구조와 그 다음에 나의 카메라 위치, 뭐 내 눈의 위치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눈높이에 비하면 아직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에 대한 수요도 있고 뭐 이거만 만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AR 내비 같은 경우도 뭐 내비 시장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하는 거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길눈이 밝으시면 그런 일 없겠지만 그 큰 건물 들어가서 길 잃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못 빠져나오고. 파란 거 이러고.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AR 내비가 이렇게 바닥에 딱 하면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알려주면 실내 인도 같은 경우는 GPS도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한 건데 그게 아직 별로 없죠.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VR, MR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테드 강연 보셔도 뭐 이게 좀 덜덜 떨리는 거죠. 그거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건데 뭐 MR 같은 게임도 그렇고. 자 이제 이게 기본인 거죠. 이게 적어도 비전 베이스 때에서는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는 요 세 점이 요렇게 뭐 코너 같은 점이겠죠. 요 카메라에서 이렇게 되면 걔는 3차 요게 대형점이고 뭐 옵티컬 플로우로 계산하든 뭐 이게 대형점이면 그건 3차원 공간상에 여기에 있지 이렇게 있지 이러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들이 3차원 공간상에 미리 어디 있는지 안다면 아까 맨 앞에 강의 맨 앞에 뭐 그 로마 부정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이 점들이 뭐였는지 미리 저장해 놨다면 한 장만 갖고서 아 그 점이 그 점인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 카메라 위치 딱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네이버에 했던 이제 코엑스 거기서의 기본 방법인데요. 이제 그 실내의 사진들을 엄청 많이 찍어 놓는 거죠. 그 내가 사진을 딱 새로 찍었는데 그 점이 여기 있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애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사진 찍어서 거기 에펠탑이 있으면 파리 있는 거 확실한 건데 그 사진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촘촘하면 어디? 정확히 어디 있는지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렇지 않은 방법도 나오지만 이거에 이제 3차원 리컨스트럭션과 뭐 그거에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대응점 찾는 거예요. 이 점이 이 점이다. 뭐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도 그거의 한 가지 예일 수도 있죠. 이 점이 이 점이다. 근데 옵티컬 플로우보다는 훨씬 더 강인하게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장의 이미지를 줬는데 얘는 얘기고 저는 저거다. 그거를 잘 찍는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울 대칭 이렇게 찍고 90도 돌린 거 뭐 색깔이 바뀌고 그렇죠. 조명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촬영은 비 오는 날 했는데 오늘은 해가 쨍쨍할 수도 있고 근데 당연히 뭐 빨간색처럼 이게 아웃라이어들도 있죠. 삑사리가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컴퓨터 비전 문제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똑같은 거네.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좋겠죠. 여기 그림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 장에서 찾은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뭐 그런 거 얘기인 거고. 자, 이걸 어떻게 찾냐 하면 이제 로컬 디스크립터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영상에서 어떤 특징이 될 만한 특징이 된다는 얘기는 영상의 뭐 뷰 포인트가 좀 바뀌어도 시간이 좀 지나도 그다음에 조명 조건이 좀 바뀌어도 내가 그 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점들인 거죠. 생각해보면 하늘 위에 한 점 그냥 파란 하늘 위에 한 점이면 제가 위치 좀 바꾸면 그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찾죠. 그런 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대응점을 찾는데 대응점을 찾으려면 원래 그 점이 좀 주변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변과 구별이 되는 점이 코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하기 가장 쉬운 게 코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이 책상에 모서리를 딱 보셔놓고 고개를 좀 돌려도 그 점을 정확하게 찍으실 수 있죠. 조명이 좀 어두워져도 찍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책상의 한가운데 뭐 적당한 걸 해놓고 고개 돌렸다 다시 돌아오면 못 찾는 거죠. 물론 책상에 텍스처가 있으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은 1단계로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점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그렇죠? 뭐 예를 하나 들어놓으면 코너 같은 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적어놔야죠.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야? 로컬 피처, 뭐 로컬 디스크립터. 그러니까 영상의 주변을 로컬하게 적어놓는 거죠. 뭐 적어놓는다는 게 뭐 한글로 이렇게 써놓는 건 아니겠지만 숫자들로 뭐 128이란 건 아니야, 예시인 거고요. 그냥 적당한 차원의 숫자들을 적어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맨 처음에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아까 키포인트라는 게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점들. 그 다음에 그 키포인트 주변에 대해서 어떤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들의 뭐 어레인 거죠. 그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게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만약 코너를 찾는다고 그러면 이런 데들이 이제 좋은 후보인 거죠. 뭐 이런 데는 내가 다시 찾을 수도 없는데 해놔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그러면 주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제 처음에 보면 코너 말고 생각나는 게 없는데 코너만큼 쓸모가 있는 피처 포인트들이 코너 말고 없을 것 같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코너 말고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그냥 코너만큼 쓸모가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쓸모가 있는 게 블랍인데요. 그 어떤 얼룩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의 중심. 사실 저것도 굉장히 찾기가 좋죠. 뭐 인간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저것도 어떤 이제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찾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얼룩 증거는 사실은 이만큼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다. 다시 그 점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점의 중앙도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찾아요. 뭐 코너를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이게 뭐 요즘 좀 더 메이저하긴 합니다만 아주 하나가 맞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뭔가 숫자로 쓰는데요. 뭐 숫자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그레디언트, 이제 픽셀의 변화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쓰는 거죠. 뭐 거기서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그레디언트 구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이만큼 있으면 이 주변에 이만큼 잘라서 주변에 그레디언트 어떻게 되는지 만든 다음에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각방향 히스토그램이 그레디언트 얼마큼인지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써서 노멀라이즈 당연히 써겠죠. 128천을 만들어서 이거 갖고 있는 거죠. 요게 얘랑 비슷하다. 그게 같은 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뭐 그러고에다가 자 생각해 보시면 아까 키보드 같은 거 봤을 때 가까이 봤을 때랑 멀리 봤을 때랑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한 장은 가까이서 찍을 수도 있고 한 장은 멀리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큰 데서도 하고 큰 데서는 줄여서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블랍의 중심과 블랍의 크기를 여러 스케일에서 하는 어떤 건 큰 블랍 보시면 자, 요 블랍이 요만큼 크기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만큼 크기로 들어가고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까만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스케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블랍들을 다 찾는 거죠. 키포인트 찾고 그 주변에 대해서 요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차원 3D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포인트들을 찾아요. 뭐 코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블랍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시프트를 예를 들었는데 적당한 디스크립션을 해요. 숫자 뭐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아까 피처 포인트 익스트랙션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었다면 여기서 나온 점들 중에 뭐 쓸모있는 점, 뭐 요 점이라고 할까요?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매칭이 안 돼. 좋은 방식을 뽑은 게 아니죠. 굉장히 나쁜 방법을 뽑은 거죠. 그리고 그 점들에 대해 다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로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해봤더니 얘랑 거리 뭐 이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지만 의미상으로 얘랑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네 대응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네 이 점이 이 점이네 이 점이 이 점이네 그러면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3차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점이 이 점이네 그러면 이 점인데 이렇게 되면서 한 장 갖고서 내가 어디 있는지 카메라 하나로 딱 사진 찍었는데 이게 미리 구성돼 있으면 나의 위치를 딱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AR 마커를 그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제 3차원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스파스 코레스판던스 갖고 한 거. 스파스 코레스판던스라는 건 키포인트 뽑아가지고 하는데 키포인트가 덴스하지 않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얀 백지를 넣었으면 하나도 안 나올 거잖아요. 사실 하얀 백지만 구성할 방법도 없지만 그러니까 스파스 한 거죠. 띄엄띄엄 있고 아까 보시면 뭐 잘 안 나온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덴스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얘기하진 않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굉장히 멋지죠 이 방법. 그러니까 3차원 구성을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덴스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탐이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랑 비교를 하는 건데 피탐은 스파스 피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자동차를 그려 넣었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좀 위치가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 카메라의 위치를 자꾸 놓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굉장히 훌륭하지 어찌됐든 간에 카메라 위치를 놓칠 때마다 이게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왼쪽에 디탑을 보시면 훨씬 안정적인 거죠. 블러링 같은 블러가 되게 되면 키포인트들이 이게 다 날아간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코너가 뿌얘지니까 블러에는 굉장히 약한 거고. 지금 요 왼쪽에 움직이는 거는 아까 움직였던 거는 카메라 위치인 거죠. 카메라 위치. 아이고. 카메라 위치에서 움직일 건데 이 사실 이게 하나죠. 카메라의 위치와 3차원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3차원 구성을 할 수 있고 정말 그 멋진 기술인데 이런 거 갖고서 아직 뭐 이렇게 쓸만한 제품이 나오진 않은 거 봐가지고는 하여튼 나올 법도 한데 좀 신기하긴 해요. 네, 그러면 자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